2009년에 있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중에서 지금 그 10위 안에 남아있는 기업은 밖에 없어요. 네, 대표님 펀드 자산운용사를 운용하시니까 이제 펀드를 운용하시면서 내부 회의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일선에 있는 매니저들이 대표님 진짜 이런 종목은 정말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담으면 분명히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얘기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업종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가 되겠나요? 그리고 그 업종들의 향후 전망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소외된 업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에 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하나는 그 다음에 코로나로부터 받은 직격탄. 네, 직접 업종. 맞죠. 네. 그게 뭐 항공이나 네. 뭐 카지노, 레저 이런 거겠죠. 그런 업종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뉴스 보고 사시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 나와가지고 네. 이제 해외여행 간다 이러면 그 바로 직전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는 조금 많이 기다리실 예. 필요도 있을 수 예,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소외된 업종 중에서 아까 화학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저희는 순서로 보면 화학 업종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차화정 때 말씀드린 압축도 결국은 실적에 근거해서 간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화학 업종이 실적이 좋습니다. 화학업종은 네. 왜 좋아요? 스프레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재미없으니까 네. 더 말씀드리면 제품 가격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TV나 어디를 보셔도 다 아크릴판 같은 거 앞에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무원분들 TV에 나오시는 거 봐도 또는 초등학교 가도 아크릴판으로 다 막아놓고 합니다. 그게 다 화학 제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손장갑, 비닐장갑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화학 제품에서 그렇군요. HDP, PE 뭐 이런 쪽 예, 계열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화학 업종이 그러니까 가격은 좋은데 반면에 납사 가격 원유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납사 가격은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스프레드가 좋아진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학업체들이 기반 기술이 기초화학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도 다 화학회사들에서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 그런 기반 기술이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또는 뭐 대한유화 또는 뭐 LG화학, 뭐 하나케미칼은 조금 다르지만 거기는 이제 저기잖아요. 그 태양광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다 그런 기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복합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치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장의 날개를 새로 다루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매부리. 그리고 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로스힐 자산 운용에서 얼마 전에 리츠 상품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거 좀 어떤 상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고 네. 또 이 부동산 한국에서 규제가 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주식시장으로 가지만 또 부동산만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 이 리츠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츠를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팁도 좀 함께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도 뭐 매부리 TV가 약간 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으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제 리츠를 그때 주목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네.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주택, 3주택, 뭐 다주택으로 해서 투기가 아니죠. 뭐라 그럴까요? 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그런 부동산 관련한 그 상품들을 상장을 많이 시켜줄 테니까 네. 그쪽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예. 유인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제 혜택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리츠는 사실은 죽을 쓰고 있어요. 예, 재미가 참 없었어요. 공문과도 밑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왜냐하면은 작년 9월 달 정도에 한참 리츠 활성화 정책들이 나올 때 그 기대 때문에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네. 배당 수익률이 한 4%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은 이제 주가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가 하방은 막혀 있으면서 배당은 5, 6%가 나오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근데 왜 소외됐냐? 네. 왜냐하면은 그거 말고도 주식시장에 너무 빨리 가는 좋은 주식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성장 쪽으로 이제 쭉 갔던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6%의 배당 수익률은 가까운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인 거고 이 주식이 조금 두려운 분들, 이 변동성이 감내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실상 그 리츠 상품을 지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그걸 아실 거예요. 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 빌딩 가격들도 꽤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리츠가 담고 있는 그런 자산들에도 충분히 녹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리츠 상품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예, 용산더 프라임이라는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리츠, 뭐 신한 알파 리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태평양의 빌딩들 쌓고 이랬는데 재밌는 건 그 가격들도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그 실제 배당만 주는 게 아니라 그 NAV라고 표현되는 네. 그 건물들의 가격도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올라간 거 팔진 않았죠. 올라간 거 가지고 재평가 받아가지고 또 빌딩 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물에 투자하시는 그거보다는 또 리츠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츠라는 게 이제 그 담고 있는 기초 자산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해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팁 같은 걸 좀 더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잘 고르는 팁. 리츠에서 네, 잘 고르는 리츠에서. 팁. 네. 그 리츠를 그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리츠가 뭘 투자하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상장한 그 JI 글로벌 리츠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건물만 담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게 이제 벨기에의 정부 청사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벨기에 국가신용 등급이 A 등급입니다. 한국보다 높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높은 등급의 정부 청사가 있는 빌딩은 사실상 걔네는 뭐 가격 깎아주는 조항도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세일 앤 리스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왜 그 정부조사가 예. 갑자기 정부 청사를 리츠로 만기가 돼서 팔았고 예. 팔은 거를 이제 한국의 기업 리츠 회사들이 뭐 KB랑 NH랑 예, 같이 예. 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가격을 되게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 수익률이 한 7.5%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근데 벨기에 그 국채 같은 경우는 뭐 1%대도 안 될 건데 지금 뭐 같은 등급 준하는 등급의 빌딩이 그것도 CBD 지역에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게 있는 게 세종시 같은 데 있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 명동. 거야 뭐 명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한 용산 뭐 이 정도에 용산 있는 정도. 거니까 그런 건 상당히 안전하죠. 네, 그런데 이제 배당 수익률이 7%대니까 꽤 높다 이겁니다. 환해지 다 하더라도 7%대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대상 자산이 무엇이냐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리츠에 투자할 때 국내 리츠만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싱가포르에 있는 리츠랑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을 투자를 하는데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도 높을 뿐더러 거기는 우리나라가 없는 이런 리츠들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 그 다음에 물류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고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는 배당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면 뭐 20%씩 수익 난 리츠들도 꽤 있고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가 왜 안전하냐면요, 뭐 아센다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가 그러니까 테마섹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분을 50%에서 100%씩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매부리 주로 이제 그 자본시장에 있는 물건을 투자를 하시지만 결국 이제 한국인의 그 재테크 수단이 주식과 부동산 큰 축이라고 볼 때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보는.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가 보는 어떤 한국의 집값 추이, 네. 앞으로의 전망 네.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드리면 친구분이 이제 네.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다면 리츠가 좋다면 난 이제 있는 집을 팔아서 여기 몰빵하겠다, 나는 월세나 전세로 가겠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를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계실 텐데요. 그냥 1주택자는 뭐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1주택자는 뭐 집값이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반드시 그냥 소유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드릴 말씀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저는 뭐 계속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계속 집 사라고 그랬어요. 없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집 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는 뭐, 야, 2000년에 짜장면 값이 3,000원인데 지금 6,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2030년 가면은 짜장면 값 한 9,000원 돼도 사 먹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연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실물 자산의 중요성, 그런 부분 때문에 집값은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들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근거 있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주택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만 다주택자가 40만입니다. 40만 명이고요. 예, 꽤 많죠. 그리고 40만 중에서 다주택자들 중에서 뭐 버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럼 종부세가 얼마냐를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 한 1,400만 원, 2주택자는요 한 1,400만 원. 이거는 이제 예산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내후년 1,800만 원, 그다음에 4년 뒤에는 3,000만 원이에요. 네, 왜 3,000만 원 확 뛰냐면은 기준 시가도 계속 이제 네, 올리고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봉급 생활자가 3,0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 저는 못 낸다고 보고요. 그거는 상위 0.1%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만 낼 수 있습니다. 상위 0.1%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세후 수익이 한 2억 정도 되시니까요. 네. 그런데 상위 0.1%는 얼마 되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 은퇴 인구를 보시면은요, 매년 한 88만 정도가 은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뭐 다 강남에도 포진해 있고 다 포진해 있으실 텐데 80만 중에 한 50만 정도가 이제 서울에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주택자가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저는 절대 못 버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은 내년도에 많이 오른 지역에서 이제 핵심 지역들 빼고 네. 조금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무주택자들은 저는 좋은 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집값이 좀 빠지는 게 보이면은 무주택자는 그냥 계속 사셔야 되는 이런 사이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집을 이제 다주택자가 팔면은 어떻게 할 것 같냐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부동산은 보긴 보지만 주식시장에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별개였습니다. 이쪽으로 안 넘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레버리지가 굉장히 강하면서도 절대 안 떨어지는 시장으로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실물이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기업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왜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은 타이밍을 잘못 사면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변동성도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런 데 들어가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네.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셨던 건데, 지금부터는 약간 변화가 이미 있었고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네. 다주택자가 본격적으로 파시는 게 저는 내년 상반기로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파시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은 주식을 저는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는 아주 전문가분들이 있으실 거고, 약간 이제 동학개미 중에서 그렇죠. 약간 이제 전문가가 아니신 초심자분들.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나를 좀 드리면은 부동산의 특징이 실물이 살아있는 거고 절대 안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들은 망하는 기업들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있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중에서 지금 그 10위 안에 남아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다 와, 바뀌었어요. 뭐 진짜 포스코, 한전, 뭐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 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신기술 기업들도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여기서 하실 때는 초심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반드시 꼭 필요한 주식을 사야 돼요. 기업을 사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거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 중에서 네. 그 시장을 약간 과점하고 있는, 이렇게 압축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실 텐데, 네. 뭐 제가 꼭 뭐 카카오를 사시라는 게 아니라 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없으면 못 사실 거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뭐 그렇게 따지면 이런 반문을 하실 거예요. 야, 자동차 없어도 못 살고 음. 철강제 없어도 못 사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철강 기업은 전 세계 3,000개가 넘어요. 포스코는 철강에서 마켓시어가 전 세계에서 미미합니다. 거의 안 보이고요. 가격 결정력도 없죠. 그러면은 꼭 필요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 포탈을 가면 네이버를 안 거칠 수가 없는 거고 카카오를 안 쓸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몇 개의 업종들이 있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도 그런 거고 엔터테인먼트들도 그런 데 속하는 산업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망하지 않을 기업들을 잘 사가지고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약간 과점적인 성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빵이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은 이 독과점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카카오면은 해외에서는 왓츠앱이나 뭐 페이스북 메신저잖아요. 그 전 세계의 그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또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지만 구글의 전 세계 마켓 시어는 80%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기술이 바뀌더라도 망하지 않을 그런 기업군으로 봐야죠. 그래서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로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실 수가 있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타이밍 잘 잡는 법. 요거까지 이제 그거까지 해서 마무리 드리면은 이거 하나 플러스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에 한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아까 그런 기업들도 페이스북도 뭐 기업 실적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투자하시면 낭패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의 기업들 치시면은요. 예를 들어 뭐 하이닉스 치시면은 내년도 예상이익, 내후년도 예상이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해서 이제 한 적어도 시장이 한 10% 정도로 이익이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소팅을 한 20% 정도 성장하는 기업들만 소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꽤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과점적 성격이 있는 회사들 이렇게 압축을 두 개로 해서 이제 압축을 해버리면은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변수로 소팅하면 그래도 꽤 많이 나오겠죠. 몇십 개 나오죠. 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반도체 업종도 그렇죠. 반도체 없이 뭐 구글이 있을 수도 없고 스마트폰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닝은 올해 좀 못했지만 내년 후년은 되게 올라가는 이런 업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드렸지만 자동차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어닝이 내년에 후년에 좀 좋아지는 걸로 나옵니다.